자, 금방 오겠지 뭐. 자, 그래, 너 어디 갔어? 자, 빨리 앉으시고. 오늘 남은 두 작품 중에 첫 번째 유자수전을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작품을 역시 기출 공부한 사람 치고 이 작품이 처음이다라고 말하면은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워낙 유명도가 높은 작품이기도 하죠. 다들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작품은 유재필이라고 하는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자, 이 제목의 의미가 이거죠. 유재필을 무슨 자라고 하는 대상으로 표현한 거. 이 자는 여러분들이 뭐 공자, 맹자 할 때 그런 자잖아, 그죠? 그러니까 대상을 성인? 그래요. 그 성인의 주달 만큼 훌륭한 인물로 보고 있다는 반증이고, 그런 유자에 대한 전이다. 여러분들 전하면은 당연히 뭐 홍길동 전, 유충렬 전과 같이 뭐가 나올 것이다? 세상에 일대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도 사실이죠. 이 작품은 유재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태어나서 언제 태어나서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태어났는지까지 다 나와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까지 여기다 써보세요. 다 중요한 요소들이니까. 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대기를 그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품을 전의 형식을 차용했다라고 불러요. 차용이라고 하는 건 빌려오는 거잖아. 근데 이 전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가 고전 소설에서 보는 패턴이잖니? 근데 그거를 현대 소설에 사용했다는 거 분명히 의도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때 태어나서부터 죽음까지 이야기를 하되 그것을 3월 21일 뭐 했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 그죠? 정말 좀 중요한 사건들 중심으로 내용을 재편해놨지.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사파식 구성이라고도 합니다. 이 작품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과 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파 형식으로 해서 작품의 어떤 중요한 장면들을 표현한 것들이 많다.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말 나온 김에 한번 쭉 정리해볼까? 이 작품에서 주된 특징들. 이 작품의 주인공은 누구? 유재필이야. 근데 이 작품은 그 유재필의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가 전해되는 게 아니라 관찰자인 나의 시선으로 처리가 되거든. 자, 이 작품 몇 인칭? 1인칭 관찰자 시선이에요. 이 관찰의 대상인 유자에 집중하며, 오케이? 특정 인물의 어떤 행적을 추적하는 모습을 통해서 인물의 어떤 됨됨이를 보여주는 형식의 작품이다라는 게 특징일 겁니다. 오케이? 뭐 이거 말고도 부분적으로는 뭐 이런 것들 이제 방언을 사용했다든지, 또 혹은 그 판소리 사설체라고 하는지 이런 부분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지금 봐봐, 이게 벌써 이것만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묘지 하나가 그냥 툭 튀어나오고 그러잖아, 그죠? 다음 중 이 작품의 표현상 특징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 그지? 서술상 특징. 물론 요즘은 이렇게 작품 전반의 특징을 묻지 않습니다. 알고 있죠? 특정한 부분에 나타난 특징을 묻는 형태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배경 지식으로 좀 그래도 알아둘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전체 스토리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보조자료 그 페이지가 없어서 미안해요. 유자소전에서 보조자료에 153페이지라고 표示되어 있는 전체 줄거리가 있는 페이지를 열어봐. 페이지를 몇 번 먹었을까? 줄거리를 보도록 합시다. 줄거리를 보면서 작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고요. 아마 이 작품을 교과서에서 배운 친구들은 배턴 앤 벤또라든지 차에 코 풀고 싶어, 그게 제일 많이 기억은 날 거야. 그지? 자, 아무튼 작품의 전문은 그렇지 않다. 자, 전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전체 줄거리 다 펴셨죠? 가보자. 나의 친구인 유재필은 1941년 홍성군 광천에서 태어나. 봐봐. 처음부터 어디서 어떻게 태어난지부터 언급하고 있죠. 이게 뭐 형식이다? 전의 형식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중이야. 보령군 대천에서 자라고 배웠죠. 근데 어려서부터 타고난 총기와 숫기로, 총기 뭐야? 똘똘하다는 얘기죠. 뭔가 눈치도 빠르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빨리 깨우치는 사람입니다. 무리에서 두드러진 바가 있어서 불우한 환경에서도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았지. 그는 심성이 밝고 깔끔하였으며 매사에 생각이 깊고 고든 성품을 지녔고 남의 아픔을 자신으로 아픔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훌륭한 사람. 그래서 나는 그를 선비적인 덕을 지닌 존재로서의 본보기라고 여겨 유자라고 부르고 있다. 유자는 특히 뛰어난 어휘 감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보령 지방의 방언구사에서는 그와 겨룰 만한 자가 없었다. 그리하여 나 같은 삼류 작가에게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됐는데, 잊고 지낸 방언들은 아주 새삼스럽게, 그리고 그것도 그 말이 지닌 본래의 숨결까지 고스란히 살아있는 그대로 재생시켜주면서 말하는 방언사전 노릇을 톡톡히 해줬고,
방어뿐만이 아니라 전문적인 용어, 각계 가칭의 말들도 그의 입을 거쳐야 제대로 살아났지. 또한 유자는 전학간 학교에서도 타고난 입담과 능청 그리고 특유의 부침성과 눈썰미로 학교에서 명물로 이름을 날린다. 환경이 불우했음에도 그는 특유의 총기와 재기, 그치? 뛰어난 점들이지. 재기를 가지고 뭔가 요새 썼던 단어 그대로 써볼까? 명물로 이름을 날린다. 명물. 이름이 알려진 존재. 누구든지 제필이하면 딱 그런 걸 떠올린다는 거죠. 자,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훌륭한 사람? 재기 넘치는 청소년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어린 시절이야, 그쵸? 이제 본격적으로 청소년기를 거쳐 이제 젊은 시절 얘기가 나올 겁니다. 유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공간의 영상 기사를 쫓아다니면서 조수노릇을 확성기의 배선 요령을 배운 덕분에 자유당 말기 야당 위원장 밑에서 지내게 되었지. 그리고 4.19 혁명 뒤 봐봐, 지금 보면은 뭐 자유당 얘기가 나온다든지 4.19 혁명 등의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느낌이 오시죠? 한 시대를 관통하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 선거에 당선된 위원장을 따라 서울로 상경한 그는 위원장의 식객으로 있다가 군입대를 하게 됐고 기차에서 우연히 읽은 점술책 덕분에 편안한 군 생활을 하게 되었죠. 참고로 이 선생님이 우리 수업 때는 자주 말씀을 안 드렸지만 기본적인 손금은 다 알고 있죠? 요즘은 관심들이 없겠구나 참.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남학생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손금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높았어. 되게 단순한 이유야.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거든. 되게 당연한 얘기야. 손금 봐줄게 얼마나 잘 통하거든. 그래서 이것도 시간 있으면 살짝 기본 얘기 이런 것만 알려드리면 좋을 텐데. 선생님은 사짜입니다. 그냥 주워 들은 얘기만. 그거 알죠? 왜 여기 이거는 뭐 두뇌선이고 이건 생명선이고 이런 기본적인 지식은 알죠? 그런 게 있고 이 오른손의 것을 보느냐 왼손의 것을 보느냐 그것도 알지. 참고로 기본적으로 이게 조금 옛날식 방식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른손을 더 중심으로 해서 보죠. 왜냐면 자기가 쓰는 주된 손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한쪽 손, 내가 덜 쓰는 손은 내 태생, 나에게 주어졌던 어떤 천성적인 부분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하고, 내가 예를 들어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손이 내가 살면서 변화시켜온 나의 손금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손금을 비교를 해가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특징을 보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거는 되게 유명한 거니까 이 손금을 딱 이렇게 봤을 때 손금의 그림이 이렇게 나온 사람 혹시 있어? M자 나오는 사람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놓고 봤으면 이게 M자가 나온 사람이 있을 거거든. 이 중에는 없나? 있어? 근데 이 M이 선생님도 참고로 M이긴 하거든. 근데 어중간한 M이야. 그러니까 M이 이렇게 삐쳐나와 있고 여기 살짝 흐려져 있는 그런 M인데 이거 그냥 더도 말고 또 뚜렷한 M인 사람. 뚜렷한 M이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빌 게이츠나 오케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명 인사들의 손금이 M이래요. 유명한 사람들. 오케이? 빌 게이츠나 또 누구였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할 때 손이 비치잖아. 손금을 분석해보면 뚜렷한 골로 M이 쓰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물론 그 안에 어떤 데이터는 믿을 게 못됨. 선생님 말이니까 믿지 마세요. 선생님의 말은 신뢰성이 부족하다. 선생님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맞죠? 알아두시고. 아무튼 그래. 손금 덕분에 그리고 무슨 점술책이었지. 점술책 덕분에 편안한 군 생활을 했지. 그러니까 보면 뭔가 우연과 필연 같은 것들이 겹쳐서 뭔가 편안한 삶을 계속 이제 유지하고 있는 중이야. 그 다음 이후에는 또 군에서 배운 운전 실력으로 재벌 총수의 집에서 운전기사로 지내게 됐지. 그리고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한 장면인 건 알고들 있죠? 특히 이 장면은 이 총수라는 존재와 vs 유자의 대결 구도가 굉장히 특이했다. 참고로 유자는 이 총수의 기사 노릇을 하게 됐을 때 기뻐하지 않았어. 왜냐면 총수는 워낙 훌륭한 도덕적 인격을 가진 자로서 명망이 높았거든. 내가 저런 사람의 기사 노릇을 하게 되면서 배울 게 많겠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알고 보니까 껍데기가 그런 거였죠. 오케이? 비단인거 사건 알죠? 자, 그래서 운전기사를 지냈지만 유자는 총수의 비단인검 회식 사건으로 드러난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한다. 잠깐만 하나 물어보자. 선생님 저 비단인검 사건 뭔지 무슨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손 있는 그대로 손 좀 들어봐. 있긴 있구나.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러던 어느 날 총수의 개인 불상에 침을 뱉어 닦았다는 이유로 총수의 집에서 쫓겨나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유자라는 사람은 얘들아 총수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봐. 자, 내가 지금
삼성 회장님을 모시는 수행비서야. 오케이? 근데 그 회장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싫은데요? 할 수 있어?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말할 수 있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유자는 해. 싫은 소리를 따박따박 하면서 상대방을 약간 골려먹기까지 하는 그런 정도의 레벨이거든. 워낙 입담이 좋으니까. 그래서 총수가 어쨌든 열받아 있는 상태인데, 참고로 왜 불쌍히 침 뱉은 거는 정말로 팀을 털뱉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불쌍을 닦아야 되는데 얘들이 이 사람이 집이 워낙 커. 자기 집에서 자가용을 타고 다녀야 되거든. 부자야, 그지? 집에서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집 뒤에다가 불상이랑 모시는 신전을 절을 만들어놨어. 그리고 절을 맨날 닦아야 되는 임무를 유재필이 받은 거죠. 근데 팔이 똥이 묻어가지고 들어져 있길래 원래대로라면 물로 깨끗하게 닦아야 되지만 내가 이미 불상 위로 기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 그럼 일반적으로 뭐 하죠? 물기로 닦아야 되니까 퇴퇴퇴 한 다음에 닦잖아. 근데 그거를 총수가 딱 본 거야. 꺼져 이 새끼야 하고 나가버리는 거죠.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총수의 집에서 쫓겨났고,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사건이 뭐냐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수는 유자를 버리지 않아. 왜냐면 총수는 돈에 밝은 사람이야. 유자가 얼마나 재능이 많은 사람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제일 골 때리는 직함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우리가 보는 노선상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노선상무라고 하는 건 노선의 업무를 담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얘들아, CJ 이런 표현 우리는 뭐 PPL 같은 거 없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 대한통운 있잖아, 그지? CJ 대한통운이라고 알려져 있죠. CJ 그룹에 속해 있는 통운부서 있지. 그러니까 그걸 담당하는 업무를 시켰는데, 그때 하게 되는 업무의 핵심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교통사고 처리 부서로 자천이 된 거야. 그럼 교통사고를 처리해서는 항상 고성이 오가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싸움들이 벌어지겠지. 그런 싸움들을 해결하는 담당자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은, 유재필은 그곳에서도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했고, 우리가 오늘 볼 장면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보상 문제를 최대한 챙기려고 노력했으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무수 사람들이 감동을 받죠. 그리고 이런 처리 능력이 존재했기에 당연히 잘라버리질 않고 있는 거야. 자, 말년이 됐습니다. 유자는 어느 개인 종합병원의 원무실장으로 근무하게 됐는데, 말년까지도 유자는 자신의 훌륭한 품성을 잊지 않았어요. 6.29 선언 때 시위를 하다가 부상당한 사람들을 입원시켜줬고, 그 사람들은 돈이 없는 걸 뻔히 아니까 병원에서는 입원 자체를 시켜주지 않고 수술을 안 시켜주려고 했는데, 그때 유재필이 나서서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자기 책임하에 일단 입원시켰고 수술까지 시켜버린 거야. 근데 문제는 진짜로 돈이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병원비가 없는 환자들을 몰래 탈출시킨 다음에 모두 제 책임입니다 하면서 사표 쓰고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난 사람이죠, 그죠? 자, 그 과정에서 몸에 이상을 느낀 유자는 뒤늦게 진료를 받았으나 간암 판정을 받았고, 그 스트레스성이 좀 심했겠죠. 생을 마감했으며, 나는 이런 유자의 일대기를 담은 유자 소준을 지어 그를 기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작품의 내용이 나와 있고, 그럼 결론적으로 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바라본 유자의 댐댐이를 표현한 작품이라는 측면에서, 그 여러분들 그 보조자료 오른쪽에 보시면 대신 말하기와 같은 단어를 써놨지, 그치? 그래요. 작품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이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말을 해버리면 그 녀석의 훌륭한 가치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죠? 무슨 말하지만 선생님이 옆에서 아프다? 라고 말하는 거랑 선생님이 아프다는 소식을 선생님과 친한 사람한테 듣는 거랑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지. 깊이감이 다르기 때문에 대신 말하기 형식과 일화의 어떤 일화의 방식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다라는 거 잡아주시고, 자, 그러면 몇 가지 중요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몇 가지 중요 장면만. 자, 먼저 보조자료 146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따라와 보시고요. 자, 거기서 선생님이 읽는 부분만 따라오자. 지금 작품을 전문을 할 수 없고 핵심 사건과 좀 작품의 특징이 나타나는 구절 몇 가지만 챙겨보고자 한다. 자, 일단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페이지 첫 번째 줄이 이 작품의 시작 부분이에요. 한 친구가 있었다 하면서 시작하는 거지. 그 친구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보통 사람에 불과했지만 다음 줄 허릅숭이는 아니었다. 허릅숭이라는 거는 단어 보이시죠? 무슨 뜻이라고요? 믿었지 못한, 믿을만하지 못한, 뭔가 얕잡아 보일 만한 그런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지. 하면서 그의 이름은 유재필. 어제 태어나서 어디서 자랐고 어디서 살았고 그런 사람은 이러하다 하면서,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찾아왔니? 그러므로부터 여기서부터 읽어볼게. 그러므로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 없이 나대서 남을 괴롭히거나 누를 끼치는 자는 반드시 장마의 물걸레처럼 쳐다보기를 한결같이 했고 라고 했어. 자,
주변 머리가 없다라는 것은 뭐랄까? 사건을 능동적으로 해결할 줄 모르고 뭔가 기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겠지? 또 자발머리 없이 나대는 사람은 좀 적당히 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그지? 나대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런 사람을 장마의 물걸레처럼 싫어했대요. 장마의 물걸레가 어떤 느낌일까? 쓸데없다는 얘기지. 물을 묻힐 필요가 왜 있어 장마인데 이미 사방이 물인데 그지? 쓸데없는 인물로 보았고 두 번째 분수 없이 남을 제끼거나 밟고 일어서서 섣불리 뭔가 으스대는 사람은 삼국시에서 조조망하기를 기다리듯 묘하며 매양 속으로 밑줄 그어둔 게 수월함이 없었대요. 그냥 죽이지 않냐? 매양 속으로 밑줄 그은데 수월함이 없었다는 얘기는 맨날 속으로 밑줄을 그었다는 얘기잖아. 그 밑줄은 무슨 뜻인데? 나쁜 놈을 밑줄을 줬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나오는 표현 양사들은 A한 사람을 싫어하고 B한 사람을 싫어하고 C한 사람을 싫어하고의 특징이지. 그러면 이거는 겉으로는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이지만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유자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이렇게 뒤집어서 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게 이 작품의 이 지문의 특징 부분이니까 좀 챙겨주시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넘어가서 잘리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페이지의 중략 부분 바로 이웃줄. 이것도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니까 읽어봅시다. 참고로 비단잉어 사건이 바로 앞에 있었는데 못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간략하게만 설명해드리자면 그리고 비단잉어 사건은 모를 수가 없어야 되는 게 이거 지문 있으니까 좀 활용해볼까? 오케이 여러분들 그 뒤쪽에 유자소전 문제 실려있는 페이지 있을 거야. 바로 뒤에 넘겨봐. 31607 이거 16학년도 7월 학평에 실렸던 유자소전 지문입니다. 이 지문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중요한 축이니까 설명을 해보자. 총수의 자택에 연못이 생긴 것은 그 며칠 만의 일이었다. 이 비단잉어들을 풀어놓았다. 다 넘어가도 되지 쭉쭉? 잘 따라오세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는 그러한 비단잉어를 처음부터 흙이눈을 떴다. 흙이눈을 뜬다는 얘기는 딱 이 표정. 이 표정 그지? 딱 이 표정 흙이눈을 뜨는 거야. 흘겨본다는 얘기죠. 비행기를 타고 온 수입국이라서가 아니었다. 그 회사 직원 몇 사람의 집에 월급을 합쳐도 못 미치는 상식밖에 몸값 때문이었다는 거죠. 돼간지 얼마짜리 고기였는데 그려? 하면서 내가 물어보니 마리당 80만원씩 주고 가져갔디야. 자 지금 이거 사투리 보이죠? 사투리, 방언, 생동감, 사실성 알지? 넘어가. 그 회사 직원들의 봉급 수준을 모르니까 내 월급을 계산해봤더니 3년 4개월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야 그 비단잉어 한 마리를 샀는데 그 비단잉어를 여러 마리 사들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총수가 이런 비단잉어들을 사온 이유는 단순하게 말하자면 돈지랄이지. 그지?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가능성이 있어. 자 그러니까 내가 기가 막히냐 하니까 보통 것은 아니라고 것만 그려. 뱉어낸 벤또라나 메라나를 틀어주면 가락대로 놀고 차에 꽃 풀고 싶어라나 메나나를 틀어주면 또 그 가락대로 따라서 하고 좌우가 틀어주는 대로 못 추는 춤이 없는 딴따라국이니께 라고 말하고 있죠. 참고로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뭐라고 한다? 언어 유희라고 부르죠. 말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언어 유희를 쓰는데 그 쓰는 이유가 뭐였더라? 대상에 대한 조롱과 해악, 그렇지 비판이죠. 그리고 이 작품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소리 사수체를 사용했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도 드러나는 거야. 이런 언어 유희 같은 걸 사용해서 대상을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 자, 설마 유재필 정도의 어떤 말빨이 있고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베토벤을 몰라서 표현할 걸까? 이게 아닐 거란 말이야, 그지?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비단잉어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그 비싼 비단잉어가 그쵸?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까? 요즘 월급으로 기준으로 표현해볼까? 기준으로 3년 4개월 대한민국 평균 월급이 300만 원 정도로 쳐봤을 때 평균선이 아마 350인가 그럴 텐데 대충 계산 편하게 300을 쳐보자. 300을 12달 곱하면 얼마니? 3,600만 원이야. 우리 3,600만 원을 3.5를 곱해봐. 대충 곱해줘. 대충 1억이라고 칠까? 이것보다 크게 치면 대충 1억이라고 치자잉.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 한 마리당 1억짜리 지금 기준이야. 한 마리 1억짜리 비단잉어 한 10마리 정도를 사가지고 시멘트 풀어가지고 쫙 어항 만들어서 풀어놨는데 그게 다 죽어서 떼집어질 거야. 오케이? 충격받았겠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을 대응하는 총수의 태도가 중요한 거야. 자, 봐봐.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뛰어나왔는데 하필이면 유자를 보면서 말하네. 그쵸? 자기랑 이제 친구 자기 붙어 다니니까. 근데 유자는 뭐라고 그러는 거야? 글쎄요, 아마 밤새 곧불에 들어왔던 기분이에요. 곧불이 뭐예요? 감기.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물속에 있는데 어떻게 감기가 들어? 그래서 말하죠. 야, 물고기에 굴에서 감기가 들어? 라고 하니까 총수는 그러면서 뭐라고 있는 거야? 날 자꾸 혐의를,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거야. 지금 열받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자꾸 유자를 물고 던져주는데 유자도 왜 나한테 XX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아이고, 그야 팔자가 사나워서 이런 후진국에 시집와서 살라니까 객고, 객지에서 하는 고생이란 뜻이죠, 그쵸? 낯선 땅에서 고생하는 것 때문에 조시도 안 좋았어, 몸 컨디션도 안 좋았을 거고 춤도 자꾸 시키고 그랬으니까 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다음 줄 봐봐. 그는 시멘트의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고 고기를 넣은 것이 탈이었으리 하면서도 배참으로 의문을 떨었다. 여기서 의문을 떨다라는 게 바로 뭐지? 다 알면서 모른 척하다는 뜻이잖아. 내용을 다 알아. 시멘트, 여러분들 혹시 베이크아웃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집을 짓잖아? 그치, 혹시 그 아토피 같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아토피랑 관련이 깊은 부분이 이제 새집 증후군 그쪽이죠. 근데 시멘트는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독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집을 짓고 나면 일단 새 집이니까 무조건 좋을 것 같지 절대 아니야. 사람이 살기에 좋은 집의 상태는 아니라고, 새 집은. 그래서 일단은 사람이 그래도 살긴 살아야 되니까 그 시멘트의 독성을 제한된 시간 안에 빨리 풀기 위해서 뭘 하냐면 모든 문을 닫아. 그리고 보일러를 아주 따끈따끈하게, 여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이요, 보일러를 따끈따끈하게 때우면 말 그대로 보일러의 배관을 통해서 그 시멘트가 마르는 과정에서 그 독성분들이 공기 중에 유출된다고. 오케이? 벽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유출된 공기들을 창문들을 일시에 동시에 다 열어버리면 공기가 바깥에 있는 쪽으로 훅 나가버리겠지. 그렇게 해서 안에 있는 공기들을 한번 밖으로 빼주고 또 다시 문 닫고 또 보일러 떼우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몇 번 정도 해. 참고로 그렇게 한 번 돌리는 걸 베이크아웃이라고 불러. 그래서 집을 짓고 나면 그런 과정도 일부러 하는 거야. 알겠지? 그냥 심심해서 깜빡하고 보일러 켜고 갔군요, 이게 아니고 일부러 그러는 거다.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시멘트의 독성들은 그런 건데, 참고로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시멘트를 부은 다음에 굳었냐고 바로 물 붓고 바로 비단이가 부은 거야. 죽지 그럼 당연히.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시끄러워 이 사람아 라고 말을 했지.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생략돼 있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은 이거죠. 자, 총수가 다음날 또 물어봅니다. 또 열받아 있어. 비단이 이거 다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또 왜 나한테 지랄이야 이러면서 어저께 매운탕 끓여 먹었어요. 그러면서 비아냥 또 거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총수가 하는 말이 이 잔인 무도한 것들 이라고 말하며 이 불쌍한 것들을 잘 묻어주지도 않고 니들이 그걸 처먹어 하면서 막 화를 내요. 중요한 건 잔인 무도한 건 누구야? 사람이고 불쌍한 건 물고기야. 즉 총수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가치와 물건의 가치 중에서 뭐가 더 높은 거야? 물건의 가치가 더 높은 거잖아, 그치? 이런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유저는 이해하게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유저는 이제 총수가 싫어. 오케이? 그렇다고 저 싫으니까 나갈래요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건 또 책임감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 거야. 잘라줘 제발 이러면서 일을 해.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불상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자, 가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오세요. 잠깐만. 이 불상 사건 선생님이 다 방금 설명을 해드렸잖아, 그치? 그 딱 끓여다가 침 맡는 장면이라고. 이건 넘어가자. 자, 이렇게 하다가, 자, 이제 노선상무 장면도 살짝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유재필의 어떤 인물의 댐댐이를 보여주는 장면이라서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 자, 다음 페이지 넘어보세요. 주모로 되어 있는 그 페이지입니다. 그는 여지없이 그날로 좌천되었다. 이 부분부터 볼게요. 됐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잘렸는데 계속 좌천지는 그룹에 속한 모든 차량의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부서였고 관할시는 특별시 전역, 이른바 노선상무가 되었어. 노선상무는 또 노상상무였다. 노위, 길 위의 상무라는 뜻이지. 또 이것도 언어 유희한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풍찬 노숙 한 가지는 제도적으로 보장이 된 자리. 이거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풍찬 노숙, 비바람 부는 길거리에서 노숙을 해야 되는 것이 보장된 훌륭한 자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훌륭한 거야? 아니지. 남들은 관례로 보아 그도 당연히 사표를 던지려니 하고 있었어. 그런데 업무의 내용이면 난이도 또 조직에서의 위상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뒤떨어진 거니까 기본적으로
총수의 수행비서관이면 그죠?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일 거야. 오히려 총수한테 뭔가 접근할 수 있는 기회로 알고 심지어 뭐지? 뇌물질러 놓은 사람도 있을 정도로 높은 사람이었단 말이야. 근데 아무도 가기 싫어하고 가면 대부분 사표를 쓰는 그 자리에 덜컥 앉았어. 그럼 얘 또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사표를 쓰겠거니 했지만 그는 그렇지 않아. 봐봐. 그는 사표를 내지 않아. 그는 아무 말 없이 새로운 업무를 익히고 있었어. 뭐야? 주체적인 사람이니까.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자기가 겪어보겠는 거야. 그치? 겪어보고 잘못됐으면 뻔하겠지만 일단 맡은 임무니까 한다는 거죠. 그가 그러고 있으니 남들은 창자도 없는 인간으로 여기는 눈치, 자존심도 없냐 이렇게 웃는데 그를 쳐다보는 여민원의 눈길이 바로 그거였는데 그는 비록 총수에 측근해서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워낙 또해나 다름없는 말단부서 현장신문자로 유배된 셈이지만 공석과 사석, 그렇지? 공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 모두 막론하고 한마디의 불평도 올리지 않았어. 적어도 위선자의 몸을 모시고 다니는 것보다 떳떳하며 아울러 속도 그만큼 편할 터이라고 자위하고 있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장면이지. 봐봐. 지금 이거는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본 누구의 심리야? 나의, 그렇지, 이건 서술자 맞죠? 서술자인 나의 시선으로 바라본 유자의 마음이죠. 유자의 마음이 실제로 어떠한지는 이 작품의 시점이 뭐거든 1인칭 관찰자 시점이잖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랄까 대상을 평가하고 판단해보고 있는 중이지. 그럼 이거는 분명히 충분히 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소라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문제도 뒤에도 나와 있고요. 그쵸? 자, 이런 걸 캐치를 잘해야 돼. 유자의 심리가 어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 1인칭 관찰 시점이기 때문에. 알겠지?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뭐 누구를 만나고 아무튼 이런 힘든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깁시다. 그 다음 페이지의 중간쯤을 보면 그는 자신의 양심과 정서를 바탕으로 여기서부터 읽기 시작할게. 자, 남들은 짜증나고 힘들어서 안 하려고 들고 하더라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일인데 유자는 어떻게 했느냐? 그는 자신의 양심과 정서를 바탕으로 하고 거래처의 인성을 짝으로 삼아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했지. 그는 가해자에게나 피해자에게 부정한 승리, 부당한 패배가 있을 수 없도록 하는 일이 자신의 진정한 역할이라고 스스로 다짐하기를 변함없이 하고 있었다. 맞죠? 아까 봤던 그 장면이랑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 장면이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 그러면서 그는 소신을 관철하기 위해서 남다른 수고와 오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됐어. 사고 현장에 나가 원인 유발 동기와 환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과 논리 개발에 부지런했지. 도대체 왜 이 장면에 이 사람은 각도를 90도로 꺾었을까? 얘들아, 이 당시에는 블랙박스 그런 거 없어? 오케이? 타이어의 자국과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여기서 급하게 핸들을 꺾었나 보다. 그럼 왜 꺾었을까? 이렇게 따지면서 고민을 한다는 거야. 중요한 건 뭐지? 그 누구도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서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까지 해? 법의학 공부하고 인체생리학 공부하고 정신신경과 공부하고 심리학 공부하고 난리도 아니죠? 그렇다고 무엇 한 가지도 서리거나 어설프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지. 이게 바로 유자의 인물 댐댐이야. 자신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삶에 떳떳하려고 노력하길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재필을 뭐라고 부른다? 유자로 부른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돼? 도사가 된대잖아. 딱 보면 각이 나온다는 거죠. 나중에는 봐봐. 그는 소설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이 만년 수리문맹, 그러니까 구청생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더하기 힘들어하고 분수의 덧셈을 어떻게 계산하냐고 물어보고 있고 그런 사람 있잖아. 그런 문맹에게 호프만식 계산법이라든지 보험 계산법에 이르기까지 실무 경험, 사례를 들어가면서 막 야 이렇게 하면 쉬워져, 이렇게 계산해봐, 다 방법을 다 알려주는데 이게 백면수성에 불과한 나에게는 도움이 되질 않아. 나는 정말로 글만 좋아하는 사람인 거지. 수리학적으로 관심이 없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가 줄줄 외워내는 법령이나 조문 해석이 하도 복잡해서 대개는 듣는 도중에 앞에서 말한 것들을 말해준 순서를 잊어가다가 그가 결론에 다다른 연후에 그 결론이 뭐다! 라고 하는 것에만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뿐. 오케이? 그니까 그냥 대충 해도 되잖아. 그치?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는 거고 그냥 그런 같다 해도 되는 거야.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질 않아. 모든 걸 자신이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만 넘길 수 있는 성미였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는 깎아서 말하자면 보기 드문 악발이었다.
하지만 가해자나 피해자 편으로는 오히려 인간미가 넘치는 든든한 해결사고 그를 세상에 다시 없는 악바리로 치부함직한 곳은 오직한 군데 보험회사뿐이야. 쟤왜 저렇게까지 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인물의 댐댐이가 어떤지 중요하게 보여주는 장면 하나가 있었고 그 장면 안에서 유재필의 어떤 특성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얘들아 이런 예상을 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이 유자소전이 우리의 출제 대상이 되는 작품이 됐다고 쳤을 때 내가 보는 장면이 이거랑 똑같은 장면이 아닐 가능성 매우 높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아. 그치? 예를 들어 아까 그 시험에 실제로 자주 출제되지 않지만 국회의원 보좌관 노릇을 했던 장님이라든지 또 군대 가서 자신의 언변과 점성술로 인해서 인기를 끌면서 떠받침을 만들었다든지 그런 때들이 있을 텐데 다 이런 것들이 뭐로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하자 사파식으로 나타날 거야. 그리고 그 사파 하나하나를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노력할 거야? 유재필이라는 사람의 인간됨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 구조만 파악하면 어떤 장면이 나와도 무섭지 않다고. 작품 전체 줄거리가 뭔지 대충 알고 있고 내가 지금 보는 장면이 이런 것이니 유재소전이야? 그러면 내가 보는 장면에서는 어떤 씬이 나오는지 보고 그 씬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인마가 뭔지 파악하면서 서술상 특징 요소 체크해가면서 문제를 풀면 풀린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방금 읽었던 수록 지문에 있던 내용은 뭐였다? 그는 떳떳하게 사는 것을 추구한 사람이었고 그 떳떳함을 위해서 악바리 근성으로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 노력했다. 오케이? 대충 살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씬에 나와 있는 장면은 요거잖아. 이거는 그냥 대충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가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다 읽으세요. 아시겠죠? 스페어 운전수 얘기가 나오죠. 스페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지? 여분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땜빵이라는 뜻입니다. 이 땜빵 운전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스페어 운전수는 대체로 벌이가 시덥지 않아서 결혼도 못한 채 늙고 병든 호르몬이와 단칸 새빵에 살고 있거나 옆에 내가 집을 나가버려서 어린 것들만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그래서 들여다보면 연탄도 없고 쌀도 없고 밀가루도 없고 하면서 도저히 볼 수 없는 지경의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그는 어떤 일을 한다? 스페어 운전수의 사고에는 업무 추진비 자체가 더 안 나오는데 왜냐면 이거 쉽게 말해서 이런 말로 바꿀게. 용역이잖아. 용역. 하청 준 거잖아. 원청이 아니니까 보상 책임이 없다고 말해버리는 거야. 환전해서 이번에 사람이 예를 들어 전기 감전 사고가 났어. 그러면 저희 직원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똑같은 거야. 다쳤지만 왜? 우리 직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청 준 그 얘들이 관리를 잘못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거리를 두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그는 유재필은 어떻게 한다? 자신의 용돈을 털지. 오케이? 그냥 자기 용돈을 털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연탄도 사주고 쌀도 사주고 이렇게 하죠. 중요한 거 그 다음 페이지. 자 이렇게 단순히 사주는 것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보상 나오나 보다고 오해를 하고 있어. 자기 사비를 터는 건데도 오해를 받고 있는 중이지. 하지만 유재필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 더 봐. 자 쌓아 올리기까지 다 한 다음에 떠나지 않고 있다 보면 늘 무엇인가를 빠뜨리고 오는 사람인 것처럼 개운치가 않았다. 자, 이 장면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장면들은 대부분 이런 식이었죠. 나의 시선으로 유자의 마음을 유추해보는 거였지. 근데 이 장면은 좀 또 어때? 개운하지 않은 건 누구의 심리지? 유자의 심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래서 이 시점이 부분적으로 변화하는 특징들이 보인다는 것도 체크해보자고. 그런 상태에서 비탈길을 내려오다가 그걸 깨달아. 산동네 초입의 반창깨를 보고 아까 그 집 부엌에는 간장밖에 없었는데 내가 쌀을 사줬거든? 간장밖에 없어. 그럼 뭐 어떻게 먹어야 돼? 쌀과 간장만 먹는 거잖아. 그치?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또 주머니를 뒤져. 그래가지고는 반찬 가게에 가서 얼간해서 그러니까 뭔가 간을 좀 짭조름하게 해놔야 밥을 많이 먹을 수 있잖아. 그치? 엮어놓은 새끼 굴비 구름이었다. 바다와 연하 사는 탓에 밥상에 비린 것이 없으면 먹은 것 같아도 먹지 않아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대천 사람의 속성이 거기서까지도 나타났어. 그렇지? 밥을 먹었다라고 하려면 비린 것 조금 조금 물고기는 먹어줘야. 선생님은 고기, 유재필은 물고기 이런 거죠. 자 아무튼 간에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올라가 그 비슷하래. 그래가지고는 불고기 들으면 개가 안 닿게 고양이 안 닿게 야무지게 하늘에 매달아 놓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매달아 놓고 먹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거죠. 이거 해석 잘해야 돼. 배에게 제우 지령인밖에 없으니 배비고 수제비고 건건이가 있어야 넘어가지요. 부엌에 제우 겨우 지랭밖에 지랑 간장밖에 없으니 밥이고 수제비고 건더기가 있어야 넘어가지요. 탄불에서 구워 그러니까 연탄불에다가 구워 드시든지
밥솥에다가 쪄 자시든지 하면 생긴 건 오죽잖아도 노인네 입맛에는 그냥 저냥 자셔볼만 할게요 하면서 할머니를 위로해드리고 가는 거야. 자, 감동 아니겠어, 그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당연히 쌀이나 연탄을 들을 때는 회사에서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거 그냥 했던 이 사람 높아도 그렇게까지 반찬가리까지 챙겨주는 자화상하면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됐죠? 자, 이렇게 유자가 이 장면도 마찬가지잖아. 그럼 이런 장면을 읽었다면 지금 이 장면은 유자의 성품 중에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하나의 에피소드마다 중심적으로 드러내고 싶어하는 인물의 특성이 뭔지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게 핵심 내용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다양한 장면들이 또 있을 테니까 잘 체크해 주시고 그 밖에 작품 전체 이 작품은 이 서술상 특징 얘기가 출제되기 참 좋은 작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작품에 지금 선생님이 지문을 다 읽지 못하고 있지만 지문을 읽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서술상 특징 요소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여기 다 나와 있잖아, 그치? 방언 사용, 비속어, 언어의 유의, 비꼬는 어투, 판소리 사설 요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다 체크돼 있으니 이 작품의 연관 지식으로 꼭 머릿속에 정리해 두실 것. 오케이? 여기까지가 유자서전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지금 방금 읽었잖아, 그치? 우리가 지문을 방금 다 읽어버렸거든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1, 2, 3번 유자서전 문제가 출제되어 있을 겁니다.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고, 이거는 모평 기출은 아니지만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고 유자서전 마무리합시다.